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고전은 각종 문화 콘텐츠의 보고이며 또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요. 첨단 지식이 쏟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역사에 대한 통찰을 담은 고전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파킨스는 고전이란 저자와 독자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고전이 밑바탕이 돼서 그 위의 세대와 아래 세대를 지나면서 발전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도서관에 가다에서 신년을 맞아 준비한 2018년 기획 더 클래식 고전을 다시 읽다. 오늘은 우리의 철학적인 성찰의 밑바탕이 되는 고전과 함께하겠습니다. 철학과 법학, 의학은 물론 심지어 신학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 철저히 공부해온 백발의 노인 파우스트. 그는 학문의 회의를 느끼고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가련한 바보. 전보다 똑똑해진 것은 하나도 없구나. 개라도 더 이상 이 꼴로 살기는 원치 않으리라. 때맞춰 나타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쾌락적 삶을 선사하는 대신 영혼을 넘겨받는 거래를 제안한다. 이건 엄숙한 약속이다.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땐 자네가 날 결박해도 좋아. 나는 기꺼이 파멸의 길을 걷겠다. 다시 청년이 된 파우스트는 순박한 처녀 그레트헨을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된다. 그리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그레트헨과 사랑을 나누는데 독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장장 60년에 걸쳐 완성한 고전 파우스트. 악마와의 거래를 통해서라도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했던 파우스트의 여정은 더 나은 발전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류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평생을 질주해왔다. 유능한 자에게 이 세상은 침묵하지 않으리라. 어떤 순간에도 만족을 모르는 자, 그가 나아가는 길엔 고통도 행복도 함께하겠지. 실패와 절망을 딛고서 줄기차게 노력하는 인간상으로 대표되는 파우스트.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노력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 고전 파우스트를 만나보자. 2018 기획 더 클래식 고전을 다시 읽다. 오늘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60년 동안 쓴 고전 파우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 도거동문과 오순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연경 소설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독일 사람들이요. 성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어야 할 책으로 꼽는 게 바로 이 괴테 파우스트라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이야기는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작품이라는 건 분명하죠. 네. 파우스트뿐만 아니라 그 문학 작품이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땐 기본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수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특수성과 이제 보편성이 이제 같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그러니까 독자의 관점에서 우리 시대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네. 그 옛날 이야기를 역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성과 현재성, 특수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다 구사되면 이 작품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효과가 큰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그런 요구에 가장 부합되게 구성된 게 아닌가. 보통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그렇죠. 있을 만한. 그러니까 네. 뭐 아주 뭐 야심 네. 많은 사람이 읽어도 이거 내 얘기 할 수 있고 그냥 보통 사람이 읽어도 자기 얘기를 발견할 수 있고. 파우스트가 총 2권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평을 찾아보니까 저뿐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게 1권은 그래도 잘 읽히는데요. 2권이 참 잘 안 읽히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소설가로 여기 나오긴 했는데 제가 러시아 문학 박사로서 네. 그래도 일반 독자보다는 좀 독서력이 높단 말이죠. 근데 이 파우스트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즌별로 이제 읽는 거예요.
대학교 때 또 대학원 때 석사 논문 쓰면서 같이 읽고 그리고 또 30대 그리고 지금 이제 40 넘어서 다시 읽는데 여전히 어렵다. 고등학교 때는 뭔지 모르고 읽는 거고요. 고전을 그냥 읽는다는 생각에. 근데 파우스트의 일부는 사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뭐 읽히는 속도라든지 뭐 그레테헨 비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이제 대학 때일 거고 석사 논문 준비할 때는 사실 이 작품이 유럽 문학에서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서 뭐 그냥 계속 활용되는 텍스트인데 도스옙스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까라마조프로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그 메피스토펠레스하고 파우스트의 계약, 뭐 선과 악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악마의 존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뭐 이런 것들. 30대, 40대 이제 가면서는 2부 부분 있잖아요. 헬레나 비극 이런 거.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헬레나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노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왜 그 순간에 그 말 그런 것들에 이제 공감하게 되는 그게 또 50대 60대 읽으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뭐 워낙에 게테는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는 그냥 게테하면 천재 같은 느낌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독일어로 universal Geni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universal genius라는 뜻이고 영어로 우주의 하면 천재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적 천재가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그 나름대로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예를 들면 르네상스의 그 다빈치 같은 인물, 요걸 그대로 19세기나 18세기로 가져오면 그 버전이 괴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작가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고 또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졌고 나름대로는 그 상당한 그 업적들도 냈고 그런 면에서 유니버설 주인이고 이런 전통이 괴테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 한 뿌리를 그 가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9세기까지는 계속 이 전통이 가죠. 20세기 오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유니버설하게 어떤 것을 망라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그 버전의 그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 파우스트 책이 이제 1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1권하고 2권 총 이제 완결까지 이제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 이제 2권 좀 읽기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각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그 지금 괴테가 83년, 뭐 82년인가 3년 이렇게 산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실 평균 수명 생각하면 2인분 살다 갔다 그 러시아 문학의 톨스토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를 작성하면 이거는 거의 2~3명 연보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쉬지 않아서. 근데 이제 괴테가 젊어서 이제 구상한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일부는 그 그레테헨 비극은. 그래서 이제 그 원본, 뭐 초고 파우스트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는 그게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약간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쓰고 해서 결국 이제 죽기 전에 완성한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1부와 2부가 차이가 많이 날까? 첫째 너무 오래 살아서. 그 사실 공백기가 솔직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소설가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거 결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품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 사이에 그 정치 행정 관료 활동을 한 거잖아요. 바이마르 공국에서. 그게 한 10년 먹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기행 갔다 오고, 그러니까 삶에 꺾어지는 지점이 많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낳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역정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작품의 문체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공부한 거 복습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통일성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1부하고 2부는 많이 다르니까요. 이게 이제 의도적이냐 아니면 결과적인 어떤 결함이냐 뭐 이런 건데 둘 다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괴테가 본인이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2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일성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막 고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만할래 이러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머지는 그 빈틈 있으면 독자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이런 식의 그 빈틈들을 남겨놓는 것이 근대 문학에서 현대 문학으로 넘어오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어떤 시대에서 많은 것들을 독자한테 넘기거나 오픈한 상태로 남겨놓거나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자체가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할 소지도 있고요. 그 이제 책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파우스트요. 괴테가 이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존 인물이라면서요? 그렇죠. 16세기의 연금술사고요. 이름도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라는 이름이 있고요. 16세기라는 시대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망해가는 중세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대가 지금 막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용틀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 이러다 세상 망하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 뭐 신대륙 오만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시작되었거나 시작할 거나 이런 식의 흐름들을 아주 독특하게 반영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술사는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하고 어필하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고 뭐 연금술사니까 나는 금을 만들 줄 안다 그래서 이제 영주들의 관심을 받고 또 교회가 망해가는 시대니까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 교회 갈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 하신 기정 내가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도발적이면서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학자들이 볼 때는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째 좀 사기 같다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사기가 들통이 났겠죠. 막 이제 허세를 부렸으니까 그러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불안과 호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인물한테 집중되면서 전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설이 막 생기는데 그때가 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지금 막 뜨던 시절이에요. 이 새로운 매체와 흥미로운 소재, 그다음에 어떤 전설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파급력이 커졌군요. 그렇죠. 속되게 표현하면 굉장히 대박 그 소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계속 영향력을 미쳐서 영국에서도 드라마가 나오고 쭉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괴테한테 와서 이제 완결판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먼저 이제 주인공 파우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우스트는 어떤 인물인가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할 자리는 아닌데 1년 전에 나온 저 소설책 제목에 표제작이 파우스트 박사의 오류입니다. 네, 뭐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데요. 토마스 만도 하나 썼거든요. 파우스트 박사. 이게 고유명사인데 이제 보통명사가 돼버린 것이잖아요. 햄릿이나 돈키호테처럼. 그래서 파우스트 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지식에 대한 환멸 이건데, 그러니까 그 자살해야겠다 자기가 이렇게 결심하고 또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고 하기 전에 파우스트가 뭘 하고 있었냐면 번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요한복음인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에서 그 말씀을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그거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행인가 그런 식의 번역어를 생각을 해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본으로 봤을 때 행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이 결국 로고스, 이성, 지식 이런 건데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엄청난 환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우스트 스스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근데 이제 하나는 굉장히 비천한 이런 바닥으로 가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숭고한 이제 위로 오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모순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그 파우스트의 특수성이면서 인간 보편의 어떤 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역시 이 괴테의 정말 페르소나인 건데 파우스트가 쉬지 않지 않습니까? 뭐 사랑을 하든 여행을 하든 뭐 정치를 하든 끊임없이 방황하며 갈망하는 자, 뭐 이런 표현을 파우스트에 대해서 여기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우스트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인데요. 악마죠. 메피스토펠레스 그냥 줄여서 보통 메피스토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악마죠, 그죠? 기독교적인 악마죠. 서양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로 쭉 간주되어 오다가 근대에 들어오면 이제 회의가 점점점 심해지는데 이 기독교에 대한 회의의 정도가 악마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맞물려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굉장히 두렵고 인간 외적인 존재고 이럴 때는 기독교가 아주 잘 나갈 때고요. 뭔가 아닌 것 같고 이제 겁도 안 나고 뭐 이렇게 이제 악마도 좀 인간적인 것 같고 이쯤 되면 기독교의 그 고고한 권위가 많이 위험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괴테가 할 때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기독교도였는데 그리고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 믿고 이러던 시대였는데 여기 나오는 메피스토는 어째 전형적인 기독교의 악마는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이 작품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시대의 흐름들을 많이 캐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쓴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파우스트하고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딱 선악의 구도로 잘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악마라고 칭하고 있고 끊임없이 예. 파우스트에서 앞부분에 거기서 이제 악마가 이 메피스토가 그 하느님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이제 저는 파우스트의 제일 핵심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보라 저기 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정말 그대로 다 다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의 일부다라는 기독교 문학의 그 전통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악마라는 건 기본적으로 악에 육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온갖 그런 표상들을 악마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메피스토 너무 웃긴 거예요. 보면 볼수록. 네. 띨빵하기도 하고 되게 변신의 귀재인 거잖아요. 네, 품위가 없어지잖아요. 변신을 자꾸 해버리면. 성별 구분도 없고 그리고 그 계속 패배하고 네. 어쨌거나 이제 큰 맥락에서는 이 기독교 문학의 전통에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기본적으로 악이나 악인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뭔가 큰 뜻에 종속돼 있다면 선한 뜻에 우리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잖아요. 악이라는 거는 선에 종속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메피스토가 파우스트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넌 누구냐 했을 때 대답하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나는 항상 악을 원하지만 그러니까 악을 원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힘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이라는 것도 선 속에 괄호쳐서 들어가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닐 수밖에 없고 싫어하면서도 네 이번에 읽었을 때는 약간 분신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분신처럼 읽을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러기에는 또 그 너무 개태는 기본적으로 엄정한 작가니까 이 딱 선을 그어놓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 생각하신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분신으로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뭐 좋은 애는 아니지만 인간이 여차하면 자꾸 이렇게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자극제로서 신의 허락을 받고 악역을 하는 일종의 주율반장 노릇을 하는 가끔 지르기도 하고 이런 하는 그런 식의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괴테가 선택한 이미지는 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덜 무서워지죠. 악마 이미지의 변천사를 보면 어떤 쪽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사실 중요한 건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 내 안의 악마야. 내 마음에 있는 이 나쁜 생각 이게 문제야. 내 욕망이 문제야. 이런 데 관심을 가질 때쯤에 우리 안의 욕망, 악마라는 식의 우리 안의 욕망 이런 식의 모티브들이 막 자라나고 이런 식의 시대의 분위기가 파우스트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작가님 그 추측하신 그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죠. 둘 사이를 어떤 관계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작품을 이해하는 그렇죠. 느낌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둘이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참 이제 유명하죠. 파우스트가 멈추어라. 그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영혼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신의 학문이 허무하다고 느낀 파우스트. 어느 날 그 앞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는데 이 비좁은 지상의 삶에서 나는 여전히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저 놀기만 하기엔 너무 늙었고 소망 없이 살기엔 너무 젊었다. 세상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내겐 존재하는 것이 짐이 되고 죽음이 바람직할 뿐 인생이 역겹구나. 당신의 번뇌를 내보이는 짓일랑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어울려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라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당장이라도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내게 무엇을 해줘야 되지? 이 세상에선 내가 하인 노릇을 하며 당신의 지시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땐 당신이 내게 같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 한가로이 침상이나 누워 뒹군다면 당장 파멸해도 좋으리라. 자네의 가모니설에 속아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관능의 쾌락에 농락당한다면 그것은 내게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자, 내기를 하자. 좋습니다. 이건 엄숙한 약속이다.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땐 자네가 날 결박해도 좋아. 나는 기꺼이 파멸의 길을 걷겠다.
자, 여기도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특수한 걸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다룬다. 뭐 어떤 개인의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지만 현재 얘기를 다룬다라고 할 때 그 특징이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진보해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게을러지면 안 되고 여기 동의하시죠? 뭐 하나라도 배워야 된다. 이게 파우스트적인 거예요. 요거를 말을 바꾸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계약인데 보통 악마 같으면 그렇게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부귀영화를 주지. 뭐 예컨대 뭐 아주 멋있는 사람을 너의 배필로 주겠어. 뭐 권력을 주겠어. 지식을 주겠어.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메피스토가 어떤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고 파우스트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메피스토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도와줄게 정도고요. 파우스트가 그러자 그래 좋아 그럼 이거 해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아무나 만족하지 못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어 그러자 메피스토가 그래 좋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임은 악마와 아닌 사람의 게임은 좀 아닌 거죠. 그럼 이때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 좀 악마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냐? 그럼 혼잣말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혼자 근데 나는 수학자 유명한 수학자야. 난 이 문제를 꼭 풀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포기하면 난 더 이상 수학자가 아닌 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현대인, 근대인의 어떤 내면의 강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번뇌일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이 파우스트가요. 그 메피스토펠리스랑 계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그레트헨을 만나서 사랑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그래서 하면 너무 좋을까요? 도식적이지 않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것이 23살에 이게 괴테가 쓴 거잖아요.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무튼 20대에 네. 거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솔직히 더 재미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네. 너무 이제 도식적이고 제가 독일 문학에는 좀 과문하지만 이게 그 당시 독일 시민 비극이 굉장히 흔한 어떤 클리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달리 말하면 클리셰는 검증된 기법인지라 클리셰는 또 통하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전반적으로 이제 도식적인데 이게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고 동화인데 메피스토가 이 파우스트를 젊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마녀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헨델과 그레텔에 나오는 마녀의 집 같아요. 거기 가갖고 이렇게 마법 걸어가지고 이제 귀공자로 만들고 데리고 나오는데 마녀가 준 약의 도움을 받아 젊어진 파우스트는 거리에서 평범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녀 그레텐을 만나 곧 사랑에 빠지고 만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사랑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레텐의 방에 몰래 보석을 두거나 데이트 장소를 마련해주기도 하는데 뭐라는 거죠? 꽃다발인가요? 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날 사랑하신다. 그렇소.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하고 말고. 알겠소.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꽃점을 칠 정도로 순진한 소녀인 그레테는 파우스트와 점점 깊은 관계가 되고 결국 처녀의 몸으로 파우스트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 동생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그레테의 오빠 발렌틴은 파우스트에게 싸움을 건다. 얘서 누굴 유혹하려는 거냐? 이 못된 놈들아! 이 괘씸한 쥐잡이 놈들! 이번엔 대갈통을 부숴놓겠다! 박사님, 피하지 말아요. 기운을 내라고요. 내게 바짝 붙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먼지떨이를 뽑아요. 그냥 찌르기만 하라고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메피스토펠레스는 자신의 마력으로 파우스트가 발렌틴을 죽이게 하는데 이 건방진 놈이 이제야 얌전해졌군. 하지만 튑시다. 당장 주랭랑 놔야 됩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도망을 선택하고 남겨진 그레테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감옥에 갇힌다. 뒤늦게 후회한 파우스트는 그레텐을 찾아가 함께 도망가자고 유혹하는데 그레텐! 서둘러요! 서둘지 않으면 우린 곧 봉변을 당하게 될 거야. 전 어머니를 죽였고 우리 아기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지난 일은 지나간 걸로 해둡시다. 그 말을 들으니 죽고 싶구려. 어서 갑시다. 전 가서는 안 돼요. 제겐 아무 희망도 없는걸요. 게다가 양심의 가책은 어떡하고요. 서둘러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끝장이요.
왜 쓸데없이 망설이는 거요? 우물쭈물 짓거리기만 하는 거요? 하느님, 심판해 주소서.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갑시다. 가요. 아니면 그 기집과 함께 내버려 두겠소. 저는 당신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절 구원하소서. 하느님, 전 당신이 무서워요. 그녀는 심판받았어. 내게로 오시오. 하느님, 하느님. 이제 큰 흐름은 아마도 그러니까 그 메피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시험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유혹하고자 했던 거는 뭐 유욕 이런 거였을 텐데 결국 이제 이게 또 메피스토가 실패하고 파우스트가 이기는 일종의 게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욕이 아니라 뭐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거는 같은데. 그러면 정말로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기에는 너무 나쁜 남자. 네. 근데 여기서 베테를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나쁜 남자.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죄책감 안 느끼는 진짜 나쁜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디 발푸르기스의 밤을 갔든가요. 이 그레텐이 이제 이렇게 족쇄 같은 거 차고 이제 걷는 거 보고서 갑자기 사실 생각 나가지고 제가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 이 나쁜 놈 나를 데려가, 나 쟤를 구해야겠어. 근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 예, 자기 애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약간 구원의 네. 포즈를 한번 또 취하겠다고 간다든가 자, 이런 그러면, 것들이 뭐 예. 그러면 괴테가 이렇게 그레텐과의 이 파우스트와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도식적이고 네. 비극적으로 그려낸 이유는 뭘까요? 그 그레티엔 비그에 대해서는 그 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예컨대 뭐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왜 이러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썼겠죠. 네, 네. 이제 연구자들은 네. 그래도 괴테 작품인데 이러면서.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그 억지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파우스트의 행로가 괴테의 세계관과 일치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대인들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근대의 남성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그레티엔 같은 어떤 피해 여성들의 일화들은 그게 오히려 흔한 거였어요. 근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뭐 그레티엔이 굉장히 미덕을 발휘해서 파우스트가 반성을 하고 살았다 이러면 이제 시민 비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간 이유가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뭐 현실적인. 미화하지 않고 네. 남겨놓은 상태이고 네, 네. 이제 문제는 아직 작품이 안 끝났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결과가 괴테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이건으로 비극인 이어지기 거예요. 때문에. 이거는 네. 그냥 파우스가 잘못한 거고 비극인 거고 이야기는 계속 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권에서는 이제 그레텐과의 이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2권에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인생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뭐 정치, 예술, 네. 경제, 뭐 사회 모든 인생의 굴곡들이 총 이제 망라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히 그 네. 2부 중에 1막에서 3막까지를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비동문학자로서 어떻게 읽었냐면요. 그 괴테가 고대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그러니까 단어를 제가 어떻게 취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괴테가 굉장히 학구적인 작가인 거잖아요. 평생 공부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어떤 포부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단어 좀 불편하네요. 뭔가 다른 걸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이제 그 괴테 어때요, 동경? 동경, 예, 동경이나 그런 이제 지향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 그게 그 사실 괴테가 있어서 독일 문학이 있는 거잖아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마치 영국 문학에 셰익스피어가 있고 러시아 문학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가 있듯이. 근데 정말 사실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될지는 이거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단 너무 난해한 텍스트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일리아드인 거잖아요. 이 헬레나 비극 이야기는 호메로스에 대한 어떤 괴테 나름의 그 존경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지금 로맨스는 되게 약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파우스트가 헬레나를 보고 너무 예뻐서 이제 기절하고 헬레나한테 가서 또 정식으로 청혼을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할지 요즘으로 치면 무슨 뭐 퓨전 팩션 같은 이런 건 거잖아요. 파우스트는 어느 제국의 황제로부터 자문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의 궁정에 머물게 된다. 황제는 파우스트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그리스의 절세미인 헬레나를 지옥에서 데려와 줄 것을 요청하는데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헬레나를 지상으로 불러내는 데 성공한다. 내게 아직 두 눈이 있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름다움의 샘물
철철 넘쳐나는 게 보이는가? 그대야말로 내 모든 힘의 충동을, 정열의 정수를, 동경, 사랑, 숭배, 광신을 바쳐야 할 상대일진저. 이것 보라지. 바보 녀석을 떠맡게 되면 결국 악마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니까. 헬레나를 만나기 위해 그리스 신화세계로 들어간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스파르타에 있는 메넬라오스 왕의 궁전에서 드디어 헬레나를 만나게 되는데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우선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숭배자이며 하인이며 수호자인 저를 한 몸에 겸비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저 남자의 말이 어째서 제게는 이상하게, 아니 이상하면서도 정답게 들리는지 가르쳐주세요. 아주 쉽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되지요. 파우스트는 헬레나와 사랑에 빠져 그들 사이에는 오이포리온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하늘을 날고 싶어한다. 파우스트와 헬레나는 아들이 다칠까 하늘을 나는 걸 만류하는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양쪽 날개가 활짝 펼쳐집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날도록 허락해주세요. 이카루스야! 결국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고 옷과 외투만 남긴 채 하늘로 날아가는데 즐거움 뒤에는 이내 무서운 고통이 따르는구나. 어머니, 절 이 어두운 나라에 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행복과 아름다움을 늘 함께 누릴 수 없다는 옛말이 슬프게도 제게 증명되었어요. 생명의 줄도 사랑의 줄도 끊어져 버렸으니 두 가지를 애통해하면서 쓰라린 이별을 고하겠어요. 한 번만 더 절 품에 안아주세요. 저승의 여신이여, 아들과 나를 데려가소서. 헬레나는 파우스트와 마지막 포옹을 하고 옷과 면사포만 남기고 사라진다. 제1부에 사랑하는 인간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사랑 얘기가 안 끝난 거예요. 사랑이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레텐을 사랑하듯이 어떤 여자를 보고 또는 뭐 어떤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든다, 같이 있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욕망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예술미. 라는 식으로 보자면 헬레나를 찾아가는 파우스트는 예술가라고 한번 일단 상정을 해보면은요. 헬레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파우스트가 거의 막 지하로 내려가고 막 죽음을 불사해요. 이런 식의 모습이 괴테가 생각하는 근대 예술가의 특성. 예술미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술가. 이것이 예술가인 거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단순히 그냥 하나의 여성으로서 사랑했다는 것보다 그냥 그 주거리 자체로 뭐 어떤 영웅적인 인간과 뭐 미인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파우스트가 헬레나를 잃고 이제 독일로 돌아오게 돼서 간척 싸움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파우스트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고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갑자기 이제 간척 싸움 얘기가 나올 줄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전쟁하더라고요. 근데 파우스트가 사령관인 거죠. 그래서 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것도 이제 메피스토가 중간에 또 많이 이렇게 호작질 좀 작당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전쟁의 공훈을 이제 세웠기 때문에 영토를 하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지대를 이제 하사받아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개간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읽었는데 100살이 된 파우스트는 황제로부터 습지를 받아 몇백만의 인류를 위한 간척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저주를 받아 눈이 멀게 되는데 밤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구나. 하지만 마음속엔 밝은 빛이 빛난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서둘러 완성해야겠다. 삽질하는 저 소리 정말 흐뭇하구나. 감독관, 여기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인부를 더 많이 긁어 모아라. 쾌락으로 격려하고 엄하게 벌을 주며 돈을 뿌려 달래고 쥐어짜기도 해라. 내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수로가 아니라 무덤을 판다고 합니다. 이로써 수백만에게 땅을 마련해주는 것이니 안전치 않더라도 자유롭게 일하며 살 수 있으리. 그렇다. 이 뜻을 위해 나는 모든 걸 바치겠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에 둘러싸이더라도 여기에선 남녀노소가 모두 값진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군중을 지켜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있노라. 말을 끝내고 이내 쓰러진 파우스트. 어떤 쾌락과 행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형상들만 줄곧 찾아 헤매다니 최후의 하찮고 허망한 순간을 이 가련한 자는 붙잡으려 하는구나. 내게 억세게도 항거한 놈이지만 세월 앞엔 별 수 없이 백발이 되어 모래 위에 누웠구나. 시계는 멈추었다. 괴테 나름의 고민인 것 같아요.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의 본질, 요거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짤 때, 그러니까 가장 큰 시스템은 이제 국가, 세계 이렇게 갈 텐데 그 시스템을 짤 때 이제 큰 고민이 있을 텐데 바로 요 대목,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거를 건설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이미 너무나도 늙어버린 거의 100살? 네, 100살인 거죠. 그 파우스트의 이제 개인의 또 고뇌, 그게 이제 있어서 4개의 추상적인 신으로 이제 형상화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근심이 이렇게 와서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조금 그 간척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그 말을 하잖아요. 아껴뒀던 그 한마디를 멈추어라. 너 정말 네, 아름답구나. 네. 근데 이제 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다. 그건가요? 네.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눈이 멀었는데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수로파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또 굉장히 기쁨에 젖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관 넣을 그 무덤 자리를 파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장면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문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장면에 대한 네. 해설 좀 해주세요. 이 장면 네. 보면 일단 파우스트가 굉장히 정말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 감동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많은 독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네. 이 대목을 보고 네. 다른 한편으로 이건 정말 뭐 희생자가 나오든 말든 이건 이제는 맹목적이 되어 가는구나. 라고 보면 비관적으로 보면서 어느 게 진짜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이제 몰두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사랑의 단계가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주 소시민적인 사랑이었죠. 그거 망했죠. 파우스트가 잘 안 됐죠. 두 번째 예술미였어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어떤 추상적 관념적 예술적 사랑. 뭐 이거는 이제 한때의 시도로 끝났어요. 예술이란 것이 그러하듯이 어떤 가상 세계에서 있는 거니까. 이제 세 번째 패턴이 뭐냐면 인류에 대한 사랑. 처음으로 파우스트가 개인적 욕구에 기반하지 않은 사랑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움, 내가 좋아하는 가치였는데 내가 속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우스트 개인적으로 뭘 하기에는 이게 워낙에 큰 거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는요. 대충 이렇거든요. 굉장히 숭배해요. 종교적으로. 두 번째는 자연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 신대륙 가기 전까지는 저긴 뭔가 가면 안 될 거야. 저긴 뭐 지옥 같은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두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 자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마운 자연이에요. 어머니처럼 우리한테 뭘 주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절, 추석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그 어떤 경우든 인간은 왜소한 존재입니다. 자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쭉 유지가 되어 오다가 근대에 오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전도되기 시작하는데 자연이 객체화되고 대상화되고 개발의 대상이 되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야심과 인간의 오만이 동시에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의 성실성은 한 발짝만 더 가면 인간의 야심이자 동시에 인간의 오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오만.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 보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막 느끼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우리가 죄를 졌을까 뭔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많이 개발했을까 뭐 이런 생각 하는 것처럼 우리의 파우스트한테 마지막 근심이 왔을 때는 당신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라고 내면의 목소리가 근심의 형태로 왔는데
파우스트가 거절하거든요. 나는 근심 같은 건 몰라. 나는 계속 해야 돼. 나는 오늘 밤에도 일해야 돼. 이렇게 나가서 일하다가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파우스트의 눈먼 것은 맹목적 진보주의자, 맹목적 발전주의자, 발전지성주의자, 심지어는 발전에 대한 강박. 비판적인 시각을 그렇죠. 굉장히 파우스트라는 시선이 인물 있군요. 자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리고 파우스트가 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괴테가 주장하는 메시지는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괴테 파우스트 가지고 두 분과 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이 아무래도 희곡이다 보니까 좀 읽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왜 읽어야 한다라는 추천의 말씀 한 말씀씩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이 책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괴테 파우스트는 아무나 읽으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인간이 뭐라 해야 되지? 문자로 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있죠. 그게 일단 굉장히 경이롭고요. 이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여전히 인간 지식의 어떤 보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고요. 네. 아무리 읽어도 파헤쳐지지 않는 의미,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가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읽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지적인 어떤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독자들이 그럼요. 한번 좀 꼭 네.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학생 때 파우스트 일부 읽고 제가 한 생각이 내가 계속 동문학을 하더라도 괴테는 안 할 것 같고 괴테를 하더라도 파우스트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싹 읽히게끔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앞부분을 읽든 뒷부분을 읽든 여유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오래간만에 내가 내 안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인류는 우리의 과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 한 페이지도 괜찮고 한 단락도 괜찮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느껴지면 성공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우스트적이에요. 파우스트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강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강점인지 한 번은 이제는 좀 성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뭔가 계획 세우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때 좀 파우스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재정 의원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밝은 웃음과 분위기를 유지하는 나름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칭찬인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 일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법정에 변론하면서까지 웃어서 판사님께 면박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웃는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약간 고민이기도 했었는데 호응해 주시는 국민이 많아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혹시 어떤 책 읽으시나요? 독서를 다독가이거나 이렇진 않아요. 편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에 여러 장르를 이제 섭렵하기보다는 지금 나한테 가장 부족한 것.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무와 관련된 이제 정치 서적도 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지금 의정 활동과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고전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감정들을 따라 읽을 수 있는 소설 같은 거, 시 같은 거 최근에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고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나요? 고전이라고 하면 사실 책의 분류에 정확치는 않지만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현대 희곡에서는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 이재정이 근원적으로 삶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의미, 나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아일랜드 이제 출신인데 당시 아일랜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IRA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정치 투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사무엘 베게트도 사실상 그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 상황에서 기인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작가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제 영어권 국가의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로도 많은 희곡들을 썼고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도 프랑스어로 쓴 희곡을 번역한 책이에요. 프랑스어와 영어로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를 하는 이분한테 누군가가 질문을 했대요.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문학을 쓸 생각을 다 했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의 정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이 책의 정확한 느낌하고 딱 매칭이 됐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더라도 같은 느낌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드는 정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대사가 독특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베게트의 그런 언어적인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Oh, I'm glad to see you back. I thought you were gone forever. Me too. Together again at last. We'll have to celebrate this. But how? Get up till I embrace you. Not now, not now. May one inquire where His Highness spent the night? In a ditch. A ditch? Where? Over there. And they didn't beat you? Beat me. Certainly they beat me. The same lot as usual? The same, I don't know. When I think of it, all these years, but for me, where would you be? You'd be nothing more than a little heap of bones at the present minute, no doubt about it. What of it? That's too much for one man. 당시가 두 번의 이제 세계 대전을 치른 직후입니다. 그랬던 시대 상황이 작품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두 주인공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입니다. 블라디미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이성에 가까운 느낌, 에스트라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직감에 좀 빠른,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자신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서스름이 없고 극단적인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적절한 지점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지점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을 때우는 듯이 주고받는 말들이 언어적 의미만 하면은 두 사람의 얘기가 전혀 호응을 이루지 못해요. 얘가 얘 말을 듣거나 대답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분명히 소통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간히 보이는 두 사람 간의 연대를 통해서 많은 감정을 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렇게 뜬금없는 얘기로 대꾸해 주지 않았을까?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정서적 연대의 가운데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Charming spot. Inspiring prospects. Let's go. We can't. Why not? We're waiting for Goddo. Oh, yes. You sure it was here? What? That we were to wait. He said by the tree. Looks to me more like a bush. A shrub. A bush. What are you insinuating? That we've come to the wrong place? He should be here. He didn't say for sure he'd come. And if he doesn't come? We'll come back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Possibly. And so on. The point Until is, he come. You're merciless. We came here yesterday. Ah, no. There, you're mistaken. And what did we do yesterday? What did we do yesterday? Yes. 기다린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고 심지어 고도는 오늘 꼭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기다림은
정말 하루 이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 약속이 매번 깨졌던 허망한 상황을 오늘도 목격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고도라는 사람은 사실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고도를 인식하고 고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지금 대화하는 이 두 사람이거든요. 에스트로간과 블라디미르는 그들에 의해서 고도는 창조된 게 아닐까.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어떻게든 이 시간을 버텨내겠다라는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고도가 약속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약속하고 지켜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You're not Mr. Godot, sir? I am Pozzo. Does that name mean nothing to you? I say, does that name mean nothing to you? Gentlemen, I am happy to have met you. Yes, yes, sincerely happy. Closer. Stop. The road seems long when one journeys all alone for... Hold that. Coat. Touch of autumn in the air this evening. Whip. Yes, gentlemen. I cannot go for long without the society of my likes, even when the likeness is an imperfect one. 포조라는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누리는 듯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그런 계급의 사람이고 포조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 럭키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육당할까 싶을 정도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저는 섬뜩했던 게 뭐냐면요. 포조가 너무 괴롭혀서 그 럭키라는 노예가 쓰러집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제 힘든 상황이 돼요. Don't let him go. Don't move. Hold him tight. Don't move. Forward. Stop. Back. 그때 그 사람을 일으키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포조의 그 물건들을 들고 있어야 되는 특정한 자세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걸 강요당하는데 그걸 손에 쥐어줬을 때 럭키가 일어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은 노예처럼 사는 누군가에게는 그 노예 같은 어떤 상황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럭키의 모습. 저는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익숙해진 그 상황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불편하다라고, 그러니까 선뜻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손을 잡지 않는 분들을 보게 돼요. 새로운 법안을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서 대면한 시민들로부터도 가끔 겪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는 정신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에 가서도 거듭 이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씩 극복하긴 했지만 여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사회 여러 곳에. You have a message from Mr. Godot. Yes, sir. He won't come this evening, No, sir. but he'll come tomorrow, Yes, sir. without fail. Yes, sir. What does he do, Mr. Godot? Do you hear me? Yes, sir.
Well? He does nothing, sir. What am I to tell Mr. Gatto, sir? Tell him you saw me and that you saw me. You're sure you saw me? You won't come and tell me tomorrow that you never saw me. 소년이 소식을 전할 때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고도가 내일은 꼭 온답니다도 아니고 고도가 오늘 못 와요도 아니고 아무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소년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거든요. 아마 소년이 안 와도 그분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 못 왔으니까 내일 올 거라고. 그 소년이 계속 오는 그 반복된 행위는 다른 어떤 장치라기보다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스스로가 가지는 희망이 아닐까. 정말 고도를 기다리는 에너지는 이 두 주인공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소년의 존재로부터 저는 두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Where shall we go? Not far. Oh, yes. Let's go far away from here. We can't. Why not? We have to come back tomorrow. What for? To wait for Godot. Ah, yes. He didn't come? No. Now it's too late. Yes. Now it's night. Dee Dee, Yes. I can't go on like this. That's what you think. If we parted, it might be better for us. We'll hang ourselves tomorrow. Unless Godot comes. And if he comes? We'll be saved. Shall we go? Yes. Let's go. 우리에게 던져진 여러 가지 것들이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더 좁혀본다면은 내게 주어진 사명 같은 자신의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감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떠나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는 그 대상과 계속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고도라는 건 어떤 종착지나 목적지도 아니고 늘 우리한테 딱 그만큼의 거리에 있는 건 것 같아요. 고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 소설은 정말 의미 없어졌겠죠. 고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나도 정말 이 소설은 의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 베게트한테 물었대요. 작가님 고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작가적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 베게트가 알았으면 제가 썼을 겁니다. 여기다가 책에 썼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몇 번을 읽을 때마다 그 대상이 하는 얘기가 다르게 해석이 됐었거든요. 분명한 건 이 모든 장치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인간의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이 장치들이 마련돼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안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찾게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삶을 살아내고 난 뒤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고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설정해 놓은 허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냥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삶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삶을 견딘다는 표현을 했지만 삶은 사실 축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는 우리의 긴 목표든 짧은 목표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에너지를 투영해서 살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 책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 고도를 기다리는 일이 인간 이재정의 삶에서도 존재하고요. 정치인 이재정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재정의 깜냥으로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묵묵히 할 것 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